미나상 콘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오늘 밤도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저희 캐스키 분들이 직접 겪으신 실제 경험담들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도쿄 K장의 검은 밤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승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쿄 K짱님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부터 구독하고 있는 캐스키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원래 그림예술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집과 학교의 거리가 꽤 멀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저의 편의를 위해 학교 근처 빌라에 전셋집을 얻으셨습니다. 사실 집이 이원이기에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별거 하는 것을 허울 좋게 말한 것이지만요. 아무튼 저희는 언니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셋, 이 셋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에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림을 배우고 있어서 학원도 홍대 근처에서 다녔고 미술 입시학원은 밤 10시 조금 안 돼서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 역에 도착하면 11시가 조금 안 되었고 저는 역 앞에 있는 독서실에 잠깐 들러서 12시 반 정도까지 그날 했던 공부를 정리하거나 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였고 하필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는 치안이 안 좋기로 소문난 곳이 있었지만 제가 다니는 길은 학교 앞이라 가정집과 아파트도 많았고 무엇보다 큰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길에 사람도 없었지만 별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였으니까요. 큰 길을 따라서 빌라촌으로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제가 사는 빌라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대부분의 빌라가 그렇듯이 1층을 필로티처럼 세워서 주차장으로 만든 형태였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센서 불이 들어오고 그곳에 연결된 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단으로 들어서자 주차장 센서 불이 꺼졌고 계단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돌돌 말아서 정리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꺼졌던 주차장 센서 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걸까요?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웃 사람이 늦은 시간에 퇴근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느긋하게도 제가 반계단으로 올라가서 센서 등이 켜지면 바로 아래층에서도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켜지는 센서 등이 불이 켜지고 꺼지는 순서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게다가 저희 집이 가장 최상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웃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 사람과 반계단 차이를 두고 계단 철창 사이로 눈이 마주쳤을 때 이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센서등이 꺼지는 걸 기다리지 않았고 정확히 반계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저와 눈을 마주친 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층을 지나고 5층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저희 옆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고 저는 저희 집 문 앞에서 그러니까 제 10걸음 정도 아래에 있는 반계단 아래에서 말없이 서 있는 남자를 보면서 조심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노란색 센서등 아래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그제서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살이 나간 검정색 우산을 든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에 후드를 뒤집어 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 하듯이 옆으로 꺾더니 우산을 들지 않은 왼쪽 손을 심하게 떨면서 저에게 한 번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지금 내가 우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빠를지 아니면 저 사람이 계단을 뛰쳐오르는 게 빠를지 짧은 순간 몇십 번이나 고민하면서 결국 현관 키패드를 올리는 순간 그 남자는 와 같은 이런 느낌의 괴성을 지르면서 저에게 뛰쳐올라왔고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뛰어들어 그제서야 목소리가 나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저의 가족을 보고서는 도망갔고 가족들이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이라고 부탁했던 게 뭐였는지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조금이라도 느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줬을 때 가장 무섭다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어떤가요? 언니, 저는 아직도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한 번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37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랑 놀고 싶어서 12시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놀 수 있어?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봐. 그래서 친구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서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죠. 전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시 50분쯤 되었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의아한 나머지 친구한테 직접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왜 전화 안 해? 엄마한테 물어봤어? 이랬더니 친구가 야,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해서 제가 어?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라고 하니까 친구가 에? 야, 무슨 소리야? 방금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말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내 핸드폰에는 너랑 아까 놀자고 12시에 전화한 통화 기록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걔가 야, 무슨 소리야? 방금 내가 너한테 못 논다고 말했잖아 라고 해서 저희는 깍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야, 그럼 난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그 사람이랑 통화할 때 내 목소리랑 똑같았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야, 완전 너였어. 완전 똑같았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친구가 못 논다고 하니까 전화 속 그 사람이 알았어 라면서 갑자기 기지개 펴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소리가 거의 1분 이상 지속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처음에 제가 놀자고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너 오늘 놀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당연하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엄마한테도 물어본다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세상에,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야, 그럼 난 뭘 들은 거야? 아니, 그럼 난 도대체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이러면서 그때 방에 혼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친구랑 서로 이야기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나네요. 야, 지금 너 맞지? 내가 통화하는 거 너 맞지?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사다하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다하루라고 합니다. 항상 유튜브에서 출근할 때까지 자기 전에 도쿄 K장님의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왠진 모르지만 집중이 잘 돼서요. 인스타에서 공포 경험담 이야기를 뽑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해보려고요. 저는 지금 맨션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살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1K입니다. 이 집에 이사와서 한 몇 개월은 그냥저냥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었던 터라 공부하고 알바하고 끝나면 자기 바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새벽에 가위눌림이 잦아지고 그 가위눌림 때문에 강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도 외국 생활이라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상하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위눌림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횟수도 잦아지고요. 몸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풀리고 정신은 남아있는데 진짜 그렇게 한 10분, 20분 있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탁 풀려서 일어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흘리고 새벽 중간에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불을 켜놓고 TV를 틀어놓고 자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낮잠을 잘 때에도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 끝나고 낮에 좀 자두고 밤새매야겠다 해서 오후 3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선잠이 들었는지 눈은 너무 졸린데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평소에 새우잠을 자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몸을 조이는 거예요. 팔을 제 목에 감고 다리는 완전 뒤에서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는데 진짜 그 감각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말고사 시즌이고 가위눌림도 너무 심하게 당했고 스트레스가 완전 풀로 차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에 화가 폭발했는지 손을 제 머리 쪽으로 겨우 올렸는데 글쎄 머리카락이 잡히는 거예요. 솔직히 무섭기도 무서운데 에따 모르겠다. 머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주 뽑을 기세로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제일 소름 끼치는 게 그 감각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침대는 막 삐걱대고 그 뒤에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눈이 떠졌는데 진짜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알겠는 게 분명히 남자였고 키도 최소한 170은 넘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완전히 제 온몸이 묶인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집에서 잠도 못 자겠고, 아, 진짜 왜 이러지? 이 집에서 누가 자살했나? 진짜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살이 많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집을 소개시켜줄 때 자살한 집이나 누군가가 살인을 당한 집이나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잖아요. 부동산에 전화도 해봤는데 아니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4층 건물에 4층에 살고 있고 밤이나 새벽이 되면 옥상 출입은 입주자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천장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벽에서 긁는 소리, 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생각이 든 게 침대 위치가 이상한가? 이거였어요. 제 침대 위치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머리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침대 위치를 베란다 창문 앞에서 벽 쪽으로 머리가 가게 바꾸었어요. 그 후부터는 신기하게도 가위 눌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잘 가는 집 앞 카페가 있는데 주인 할머니께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가위가 눌리고 천장에 사람도 안 사는데 쿵쿵 소리가 나고 무섭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 방향이 어떻게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동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참고로 집 구할 때 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키타마쿠라라는 거 혹시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모른다고 했더니 그게 죽은 사람을 북쪽으로 눕히고 그동안 고생했다, 열심히 살았다, 가는 길 평안히 가시라 라고 인사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릴렉스하고 싶거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처럼 가위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신사 있는 거 알지? 라고 하시길래 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기 화장한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하는데 바로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에 니네 맨션이 걸쳐지거나 하면은 방해가 되니까 네가 가위에 눌린 걸 수도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위치를 바꿨다고 하니까 미신이긴 해도 머리 북쪽에 두고 자거나 하지마. 우리 딸도 그런 거 꽤나 잘 느끼는데 혼자 갑자기 스산하다고 하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할 때가 많다고. 왜 그런 걸 유난히 잘 느끼는 사람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위에 안 눌린 지 한 3년이 돼가는데요. 그땐 진짜 오죽하면 구글에서 그 사고 난 집 표시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자살이나 살인난 건물들에 이 집이 있나 하고 눈을 막 뒤집고 찾고 그랬습니다. 물론 없었지만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무섭네요. 저만 무서운 걸까요?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많이 습하네요. 도쿄 K장님도 우산 꼭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K장님, 절대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마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나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20대의 그저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소리나 기운 같은 것으로 종종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느낀다거나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투고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쯤인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귀신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나쁜 일이 발생한다거나 밤의 특정 시간대가 되면 종종 느끼곤 하는 편이며
그 정도가 주관적이어서 설명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주세요. 이 일은 제가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설명하려면 집 구조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시골집은 40평이 넘고 마당까지 있는 비교적 넓은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나무로 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방, 오른쪽은 거실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지만 유리문 너머의 거실 쪽에 컴퓨터를 꽤 오랜 기간 두고 집에서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 1시쯤만 되면 컴퓨터 타자를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깐 누가 나와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긴 했어도 다른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 지내는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신경이 거슬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가보겠다는 구실로 새벽 1시 어김없이 그 소리가 날 때를 노렸다가 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유리문 너머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유리문을 열었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한밤중이어서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어둠에 적응이 되자 켜져 있지 않은 모니터의 맞은편 의자에 사람의 눈일 것이라 추정되는 동그란 두 개의 것과 연기도 무엇도 아닌 것이 한눈에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저를 해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제 두 눈과 그것의 두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마비된 것처럼 있다가 그리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서 그날은 잠을 청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한 4살에서 5살쯤 체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 귀신이 타이밍만 맞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열려있는 장롱의 틈 사이로 제가 눈을 돌렸는데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한 5-6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엄마께서는 저를 낳을 당시 이미 30대 중반이셨는데 1991년생인 제가 태어나던 90년대 초반에 의학기술이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몸에 정말 큰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또 들어섰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이미 아이를 5번이나 낳으신 저희 엄마는 임신인가 하고 확인했을 때는 이미 아이의 모습을 다 갖춘 상태였으나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지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가끔 보이는 그 남자의 귀신은 아마 제 친동생이 될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마리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제 여자 사람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나이차가 많은 쌍둥이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7살짜리 너무나 귀여운 쌍둥이지만 그녀는 그 당시 너무 귀찮아했어요. 자기가 애를 키우는 것 같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비 종교 같은 곳에 빠지셔서 집 한켠에는 그 신을 모시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종 같은 것을 치며 무슨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한다네요. 그런 곳에 빠져있는 부모님과 많이 다투고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물속에 담겨지는 벌 같은 것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그 사이비 종교에 갑자기 빠져들기 시작했고 반면에 동생들은 끔찍이 챙기며
이상하게도 학교는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께 설득을 당한 건지 아님 뭔가 스스로 느낀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순간에 달라진 그녀가 너무 낯설어서 말조차 건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일요일, 가족끼리 외식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동안 안 하던 공부를 해서인지 외식이고 나발이고 너무 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엎드려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가 못마땅했고 엄청난 욕을 퍼부으며 쌍둥이 동생들만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모두 사라지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네요. 그런데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지났을까? 두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시끄럽게 굴어서 화가 난 그녀는 야, 너네 조용히 안 해? 누나 아프다고 했지? 그러자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라? 웬일이야? 누나 아프다고 말을 잘 듣네. 근데 왜 아직도 안 간 거야? 아까 나간 거 아니었나? 모르겠다. 좀만 누워있다가 괜찮다고 하고 나가버려야지. 그러나 그녀는 뭔가 홀린 듯이 다시 잠에 들었고 동생들이 또다시 그녀의 곁에 다가와서 장난을 치는 듯 했습니다. 동생들은 왼쪽 오른쪽에 나란히 앉아서 그녀를 살살 흔들며 마치 터널의 양끝에서 대화를 나누듯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려? 응, 들려. 들리나? 안 들려. 같이 가자고 할까? 갈까? 그녀는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일어나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몸에 힘을 줘 일어나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들린다! 너무 놀라 눈을 뜬 그녀는 모든 상황을 인지한 후 얼음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은 그 모셔나온 신당에 종을 울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누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귀 양쪽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아이들이 대화한 소리였고 뛰어놀았던 동생들의 옷차림 또한 흰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쌍둥이 동생들은 남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과 길을 나선 동생들은 아픈 누나가 걱정되었는지 자기네들도 아프다고 칭얼대며 가기 싫다고 했다네요. 화가 잔뜩 난 부모님은 다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동생들 먼저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고 부모님들은 장을 보러 가셨고 집으로 들어와 누나를 본 동생들은 누나가 엎드린 채 눈을 뒤집어 까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누나를 보고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종을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친 그 종소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쫓은 것일까요? 같이 가자고 할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만감이 교차했고 그 종과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이 자신을 지킨 것만은 의심치 않으며 그 뒤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동생들을 지극히 챙기게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지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일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소문에는 그 종교의 해외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요? 같이 가자고 할까? 할까?
6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정 언니.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3살, 양평에 거주하는 학생인데요. 이 일은 제가 17살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17살 때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5식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저 이렇게 말이죠. 이사한 그 집은 5식구가 살기에는 꽤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어머니가 자꾸 아프시기 시작하시고 불면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이유가 자꾸 누군가가 나가! 라면서 밤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옆집인지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그 누구도 듣지 못했죠. 아버지도 옆에서 주무시는데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사로 피곤하시고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는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1층, 제가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들만 하면 깨고, 잠이 들만 하면 깨고를 반복하고 있었던 중 제 방 2층 침대 난간에 누군가가 뒷모습을 보인 상태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처음엔 동생인 줄 알고 야, 자라, 뭐하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2층 침대라 난간이 꽤 높은데 제 동생은 늦둥이라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6살짜리 애가 2층에 있는 난간을 잡고 매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난간조차 잡지 못하는 키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했죠.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귀신이란 걸 본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로 보이는 그 형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더군요. 언니, 나 보여? 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이라는 말이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치 미친 듯이 웃고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집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니도 집에 혼자 있던 날 계속 여러 명이서 달리는 발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윗집 아이들이 뛰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윗집에 올라가서 애들 좀 조용히 시키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집은 어린 아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엔 고3짜리 아이가 있는 집이라 특히나 더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집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동생은 툭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응급실을 밥 먹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롱에 숨어서 장롱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제 동생은 아주 건강한 아이였고 문제가 있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간 뒤로는 동생이 집에 들어오길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냐고 묻자 어떤 애들이 우리 집에 자꾸 놀러와서 아빠 사진에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어.
그러면서 우리 아빠 라고 하잖아.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어린아이가 헛소리를 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 저희 가족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무당분이 법당을 차리겠다며 집을 보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을 보러 오시면 그냥 쭉 훑어보고 가시는데 이분은 현관에 앉으셨다가 갑자기 합장을 하시더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이 집에 어떤 이가 와서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 이 전집에 살던 사람들도 딸만 셋이었는데 이 집도 딸만 셋이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무당분 말대로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조금은 소름이 돋았지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는데 어느 날 어머니 꿈속에서 양갈래를 한 어떤 꼬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동쪽에다가 물 받아두고 3번 절해. 그럼 내가 이 집 팔리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셔서 동쪽에다가 물을 받아두고 3번 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당분께서 한 말을 잊은 채 말이죠.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시고 스님과 대화를 한 뒤 어떤 부적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스님은 령에 관해 아주 잘 아는 스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스님은 그걸 꼭 현관 근처 거실 장판 아래에 넣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날 저녁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저희 집에 어떠한 흰 빛이 거실에 있는 아빠 사진 앞에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선 갑자기 부적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갑자기 옆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 거짓말처럼 집이 팔렸어요. 저는 뭐야, 무당이 한 말 완전 쓸데없는 말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휴, 옆집에 초상 났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옆집이 초상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즉사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옆집에도 딸만 셋이었고 저희 집을 사신 분도 딸만 셋이었습니다. 그 무당분은 저희 집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제가 본 그 꼬마 아이는 대체 뭐였으며 3번 절한 날 어머니가 절에 가지 않았다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모두 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찾아오신 날 어떤 꼬마 아이 3명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따라왔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는 집을 계약할 때 그 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그 꼬마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딸만 3명이 있는 집,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자, 어떠셨나요? 검은 밤 속에서 이미 잠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잠들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검은 밤 속에서 아직 잠들지 못한 그대,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